에마와의 다음 만남에서 우리는 삶에 대해 그리고 그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문득 연소기관의 과학적인 힘과 성모 마리아의 실존적인 힘을 비교하려 했던 소설가 헨리 애덤스가 생각났다. 과학적인 의문이야 이제 해결되었고 실존적인 의문이 큰 고민거리로 남아있지만 그 두 가지 모두 의사의 권한 안에 있었다. 나는 스탠퍼드 대학의 외과의 겸 과학자 자리가 내가 아파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은 참이었다. 나는 절망했고 에마에게 내 심정을 얘기했다. 의사 겸 교수는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다 알고 하시는 얘기겠죠. 안타깝네요. 에마가 말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제가 흥미를 느꼈던 연구는 20년은 걸리는 프로젝트들이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없다면 과학자가 꼭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새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몇 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다시 복직했잖아요. 앞으로 아이도 보게 될 거고요. 당신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날 늦게 이전의 레지던트였던 가까운 친구 한 명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다. 폴, 그녀가 말했다. 교수회에서 네 얘기가 많이 오고 갔어. 내 얘기? 어떤? 네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교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국가와 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건 이미 내가 끝낸 일이었다. 그리고 둘째, 교수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라고? 건방진 소리를 하라는 건 아니고 난 꽤 괜찮은 외과의잖아. 누구 못지않게. 나도 알아. 그저 네가 최고참 레지던트로서 업무를 100% 내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겠지.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이야.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그저 수술, 전문가 노릇만 해왔다. 암을 핑계 삼아 환자를 완벽하게 책임지진 않았다. 참 좋은 구실이었지. 젠장. 하지만 이제 나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다시 환자를 꼼꼼 챙기기 시작했고 12시간의 근무 시간에 4시간을 더했다. 그렇게 환자들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근무 시간을 늘린 첫 이틀은 메스꺼움, 통증, 피로감에 시달렸고 힘들면 빈 침대에 쓰러져 잠깐 눈을 붙이기도 했다. 다시 예전처럼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다. 하지만 셋째 날이 되자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근무가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환자와 다시 접촉하면서부터는 이 일의 의미도 되찾을 수 있었다. 수술 사이 그리고 회진을 돌기 전 나는 구토 방지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했다. 힘들었지만 나는 완전히 업무에 복귀했다. 이제는 빈 침대를 찾는 대신 후배 레지던트들의 소파에서 쉬었고 허리 통증을 참으면서 후배들에게 내 환자들의 치료와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거나 훈계를 하기도 했다.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성취감은 더욱 커졌다. 그렇게 첫 주를 보낸 후 나는 40시간을 내리잤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수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내일 수술건들을 검토해봤는데 첫 번째는 뇌방구 사이 수술로 잡혀있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엔 두정내 성엽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 담당이가 말했다. 필름 좀 보겠네. 이런, 자네 말이 맞군. 나 대신 내용 변경 좀 해주겠나?
다음 날은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폴입니다. FC가 가족과 함께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내일 ACDF를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잡아도 될까요? 언제 시간 되십니까? 그리고 수술실에서도 다시 전속력으로 움직였다. 간호사 선생님, S 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S 선생님이 여기 오시기 전 수술이 끝날 것 같아서요. 연락드렸는데 벌써 끝날 리가 없다고 하시던데요. 담당이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와 손을 씻고 현미경을 들여다봤다. 부비강을 피하느라 약간 예각이 됐는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종양은 전부 적출했습니다. 부비강을 피했다고? 네. 통째로 꺼낸 건가? 네, 보실 수 있게 수술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훌륭해, 대단하군. 언제 이렇게 손이 빨라졌나?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병을 앓으면서 겪게 되는 종잡을 수 없는 건 가치관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이다. 환자가 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내려고 계속 애를 쓰게 된다. 누군가 내 신용카드를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법.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기로 결정했더라도 2달 뒤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2달 후에는 색소폰 연주를 배우거나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죽음은 단 한 번 있는 일이지만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나는 문득 내가 슬픔의 5단계를 이미 다 겪었지만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죽음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불만도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우울해졌다. 분명 희소식이지만 혼란스럽게도 기이할 정도로 맥이 빠졌다. 암 치료 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데다 통계 수치를 놔도 나는 12개월 또는 120개월을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중병에 걸리면 삶의 윤곽이 굉장히 분명해진다. 나는 내가 죽으리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건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대로이지만 인생 계획을 짜는 능력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만 하면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해진다. 만약 3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년이라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라면 사람들의 진료를 다시 맞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살 수 있을 뿐이라는 진리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하루를 가지고 난 대체 뭘 해야 할까? 어느 순간 난 약간의 협상을 시도했다. 정확히 말하면 협상이라기보다 이런 식이었다. 하느님, 욥기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러시는 거라면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저는 파스트라미 샌드위치에 매운 겨자가 빠져있기만 해도 불경스러운 말을 뱉는 사람이니까요. 하느님, 제게 이렇게 핵폭탄급 시련을 주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렇게 협상을 하다 분노가 치밀었다. 평생을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암을 주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것도 전면적인 부정 단계에 이르렀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암 진단을 받은 지 9개월. 나는 어떻게 해서든 레지던트 생활을 끝내려는 마음에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까지 수술을 했다. 몸은
크게 축나고 있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밥 먹을 힘조차 없었다. 나는 타이레놀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구토방지제의 양을 서서히 늘려갔다. 죽은 종양이 폐에 남긴 상처 때문인지 시도 없이 기침이 나왔다. 어쨌든 레지던트 기간을 마치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교수 자리에 정착하려면 앞으로 몇 달은 이런 숨가쁜 생활을 버텨야 했다. 12월에 나는 위스콘신 대학으로 가서 면접을 봤다. 그들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했다. 신경과학연구소를 열 수 있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 이끌 수 있는 진료소, 내 건강 관리를 위한 자유근무 시간제, 후에 종신교수 자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교수 자리, 루시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 높은 연봉, 아름다운 풍경, 목가적인 마을, 이상적인 상사 등 부족한 것이 없었다. 선생님의 몸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담당하는 종양학 전문의와도 많이 가까워지셨겠네요. 학과장이 말했다. 스탠포드에서 계속 치료받고 싶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에도 최고 수준의 암센터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면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나는 에마가 내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다시 외과의가 될 수 없다고 믿었지만 결국엔 되었고, 이건 개종과 다를 바 없는 강력한 변화였다. 에마는 심지어 내가 생각지 못할 때에도 나의 이 정체성을 늘 염두에 두었다. 그녀는 몇 년 전 내가 의사로서 도전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즉, 환자의 영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환자가 원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에마가 나에게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최고 정점에 도달했었고, 신경외과의뿐만 아니라 외과의를 경험한 과학자가 될 생각이었다. 모든 레지던트들이 이런 경지를 갈망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날 밤 위스콘신 대학 학과장은 저녁 식사 후에 호텔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도중에 그가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병원 앞에 서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를 바라보았다. 연구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호수의 저편 가장자리가 반짝거리며 빛났다. 여름엔 수영을 하거나 요트를 타고 출근할 수 있죠. 겨울엔 스키나 스케이트를 탈 수 있고요. 참 환상적인 얘기였다. 이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정말 환상에 불과해. 위스콘신 대학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2년 안에 내 병세가 심각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루시는 친구도 가족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로워하며 죽어가는 남편과 갓 태어난 아기를 돌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맹렬히 저항했지만 암은 결국 인생 계획을 바꿔놓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암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했다. 승리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개의 집게발에 붙잡힌 기분이 들었다. 암의 저주에 걸린 나는 다가오는 죽음을 무시하지도 거기에 매이지도 못하는 기이하고도 불편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암은 물러나 있을 때조차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직을 놓쳤을 때 나는 한 연구실을 운영하려면 20년 단위로 계획을 짜야 이치에 맞는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이제는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프로이트는 성공한 신경과학자로 경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을 이해하려는 그의 진정한 야망을 신경과학이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한 세기는 더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현미경을 한쪽으로 치웠다. 나도 그와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다. 내 연구를 통해 신경외 과학을 변혁하려던 목표는 내 병을 생각하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박이었다. 연구실은 남은 판돈을 모두 걸고 싶은 곳은 아니었다. 그때 다시 에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찾아내야 해요. 신경외과의를 겸한 신경과학자로 가장 높이 날아오르려면, 그 욕심을 버린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아버지가 되는 것? 신경외과의가 되는 것? 후학을 가리키는 것?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몰라도 나는 히포크라테스나 마이모니데스, 오슬로도 가르쳐주지 않은 무언가를 배웠다. 의사의 의무는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에게 예전의 삶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버린 환자와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들의 처한 실존적 상황을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다. 내가 외과의로서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최대한의 책임감과 권한으로 환자를 돌보려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책임일 뿐이고 덧없는 권한일 뿐이었다.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넘기면 환자는 깨어나 몸에 삽입했던 관을 제거하고 퇴원한다. 이렇게 병원을 떠난 환자와 가족은 계속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결코 예전과 같지 않다. 신경외과의 메스가 뇌 질환을 해결하듯이 의사의 말은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불확실성과 병적 상태는 환자 본인이 계속 씨름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에마는 나의 옛 정체성을 되돌려주진 않았다. 대신에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수정처럼 맑은 봄날 아침. 루시와 나는 주말을 우리와 함께 보내려고 애리조나에서 오신 부모님과 함께 교회로 갔다. 우리는 기다란 나무 신도석에 앉았는데 어머니는 바로 옆에 앉은 다른 가족과 어느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 엄마에게 아이의 눈을 칭찬한 뒤 좀 더 중요한 문제로 재빨리 넘어가면서 낯선 사람의 말을 친구처럼 들어주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목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자꾸 웃음이 났다. 예수가 자신의 비유적인 언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추종자들 때문에 좌절하는 내용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라고 말하였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조롱하는 게 분명한 이런 구절들을 접하면서 나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 대학 이후 오랫동안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내 생각은 점잖게 말하자면 좀 심드렁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시절 나는 경험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했다. 기독교의 가르침보다는 계몽된 이성이 더 논리정연한 우주를 보여주었다. 분명 오컴의 면도날은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신자들을 해방시켰다.
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니 신을 믿는 건 비이성적인 일이었다. 비록 나는 밤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신이나 영혼, 긴 옷을 입고 흰 피부에 수염을 기른 남자 같은 구시대적인 개념을 배제한 완벽한 형이상학을 완성해줄 궁극의 과학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개념의 현실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나는 20대의 많은 시간을 이런 생각의 틀을 짜는 데 바쳤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과학을 형이상학의 결정권자로 보면 세상에서 신뿐만이 아니라 사랑, 증오, 의미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이런 의미가 모두 사라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인생의 의미를 믿으면 반드시 신도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과학이 신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공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실존적인 주장은 아무런 무게도 지니지 못하게 되고 과학적 지식이 곧 모든 지식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학 방법론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에 영원 불변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손쉽게 조작하기 위해 현상을 다루기 쉬운 단위들로 축소하기 위해 과학 이론을 만든다. 과학은 재현 가능성과 인위적인 객관성에 기반을 준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을 내세울 때는 탁월하지만 고유하고 주관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실존적이고 본능적인 성질의 과학 지식을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과학은 경험적이고 재현 가능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과학의 능력은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측면들, 감정들을 포착하는 그런 부분을 못하는 곳에서 비롯된다. 이런 핵심적인 감정과 과학 이론 사이의 간극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어떤 사상체계도 인간 경험을 온전하게 담을 수 없다. 형이상학은 계시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무신론이 아니라 이것이 오컴의 주장이었다. 무신론도 이런 근거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레이엄 그린의 장편소설 권력과 영광에 등장하는 군 지휘관이야말로 무신론자의 원형이다. 그는 신이 없다는 계시를 통해 무신론자가 된다. 진짜 무신론이라면 세상을 만드는 차원의 비전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프랑스 생물학자인 자크 모노의 말은 이런 계시적인 측면과 상충된다. 고대의 계약은 산산조각났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우주라는 냉혹한 광대무변함 속에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 회생, 구원, 용서로 돌아왔다.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정의와 자비가 구약과 신약이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신약에 따르면 인간은 절대 충분히 선할 수 없다. 선은 물 자체이며 사람은 절대로 물 자체를 완벽하게 파악해 그 기준에 부합하며 살 수 없다는 뜻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예수가 전하려던 주된 메시지는 자비가 항상 정의를 이긴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또한 원죄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늘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맥락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항상 거기에 맞춰 살진 못한다. 결국 이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이다.
설사 당신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잘 안다 해도 그대로 따르며 살 수는 없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나는 신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맹목적인 결정론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게다가 나를 포함해 그 누구도 계시가 인식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이성적인 사람들이며 계시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설사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망상으로 치부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자의 뜻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거의 그렇다.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되 거기에 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혹은 가능하다 해도 확실히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결국 우리 각자는 커다란 그림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의사가 한 조각, 환자가 다른 조각, 기술자가 세 번째, 경제학자가 네 번째, 진주를 캐는 잠수부가 다섯 번째, 알코올 중독자가 여섯 번째, 유선방송 기사가 일곱 번째, 목양업자가 여덟 번째, 인도 거지가 아홉 번째, 목사가 열 번째 조각을 보는 것이다. 인류의 지식은 한 사람 안에 담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와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 생성되며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는 이 모든 지식 위 어딘가에 있다. 그 일요일 아침에 목사가 마지막으로 읽은 성경 글귀는 다음과 같았다. 씨 뿌리는 이가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수술실로 복귀한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CT 촬영기에서 내려왔다.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가 되고 내 미래가 현실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찍는 CT 촬영이었다. 선생님 한번 보시겠어요? 촬영기사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못 보겠네요. 내가 대답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벌써 오후 6시였다. 나는 환자들을 보고 내일 수술 일정을 짜고 필름들을 검토하고 임상적으로 처리할 일들을 지시하고 회복실에 들르는 등 일을 해야 했다. 8시쯤 나는 신경외과 사무실에서 방사선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기재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기계의 전원을 켜고 내일 볼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검토했다. 간단한 척추수술 2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해 자료를 불러왔다. 예전의 결과와 오늘 촬영한 결과를 비교하면서 유아용 플립북을 보는 것처럼 빨리 이미지를 넘겼다.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이전에 있던 종양들이 정확히 그대로. 아니, 잠깐만. 나는 이미지를 되돌려 자세히 다시 살폈다.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새로운 커다란 종양이 우중엽을 채우고 있었다. 마치 지평선을 막 벗어난 보름달 같은 놈이. 예전 촬영 결과를 보니 새로 생긴 종양의 희미한 흔적을 알아볼 수 있었다. 보일 듯 말 듯 유령 같았던 조짐이 이제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화나지도 겁먹지도 않았다. 정말로 그랬다. 그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처럼 객관적 사실이었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서 루시에게 새로운 상황을 알려주었다. 목요일 밤이었고 월요일까지는 MR을 못 볼 테지만 우리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생체검사, 실험, 화학요법 등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앞으로 받게 될 치료는 더 힘들 거고
오래 살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문득 엘리엇의 황무지가 생각났다. 하지만 등 뒤에서 찬바람이 몰아치는 중에도 나는 듣는다. 뼈들이 덜거덕거리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는 소리를. 신경외과 근무는 몇 주 혹은 몇 달, 어쩌면 평생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월요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오늘은 목요일이었고 이미 내일 수술 일정까지 잡혀 있었다.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날을 그렇게 보낼 계획이었다. 다음날 아침 5시 20분 병원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유칼립투스와 잠깐, 저 나무가 소나무였던가? 전에는 알지 못했다. 난 아침 회진을 위해 모인 레지던트 팀을 만났다. 우리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 새로운 입원 환자, 새로운 검사 결과 등을 검토했다. 환자들을 본 뒤에는 신경외과 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실수나 잘못된 수술을 점검하는 M&M, 즉 질병이완 및 사망 회의를 열었다. 그 후 나는 몇 분 더 시간을 내서 환자 한 사람을 보러 갔다. R은 내가 뇌 종양을 적출한 뒤로 거스트만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손가락에 이름을 대지도 계산을 하지도 좌우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겪었었다. 예전에 이런 사례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8년 전 의과대학원생 시절에 신경외과에서 처음 만난 환자들 중 한 명이 그런 증상을 보였었다. 그때 그 환자도 알처럼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문득 행복함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스트만 증후군의 고유 증상 중 한 가지가 아닌지 궁금했다. 어쨌든 R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다. 말하기 능력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계산 능력은 아주 살짝 떨어졌다. 그는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컸다. 아침이 지나갔고 나는 마지막 수술을 하기 위해 손과 팔을 씻었다. 갑자기 이 순간이 장대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손을 씻는 것도 마지막일까? 그럴 수도 있었다. 팔에서 떨어져 배속으로 빨려나가는 비누 거품을 나는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수술실로 들어가 가운을 입은 뒤 환자를 멸균한 천으로 가리며 천의 모서리가 깔끔하고 확실하게 각져 있는지 확인했다. 이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다. 나는 환자 등 아랫부분을 피부를 절개했다. 환자는 퇴행하는 척추로 인해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이었다. 나는 지방을 떼어내 근막을 노출시켰다. 메스를 통해 척추의 끝부분이 느껴졌다. 이어서 근막을 열고 순조롭게 근육을 절개하자 피가 흐르지 않는 깨끗한 상처 사이로 바짝거리는 넓은 척추뼈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대해져서 그 안에 인대와 함께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척추뼈 후면 부인 추궁판을 제거하기 시작할 즈음 담당이가 들어왔다. 잘 된 것 같군, 그가 말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다른 레지던트를 불러서 마무리하면 되니까. 나는 허리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다. 수술 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좀 더 복용했으면 좋았을걸. 하지만 이 수술은 곧 끝날 것이었다. 거의 마무리 단계였으니까. 아닙니다. 제가 끝낼게요. 담당이가 손을 씻으니 우리는 함께 추궁판 제거를 마무리했다. 담당이가 인대충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 인대 밑에는 경막이 있었고 그 안에 척수액과 신경근이 있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실수는 경막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나는 담당의 반대편을 맡았다. 곁눈질로 보니 담당의 기구 근처에서 푸른 빛이 번뜩였다. 경막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조심하세요. 내 말과 거의 동시에 그의 기구 앞부분이 경막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 벌어진 틈 사이로 척수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1년이 넘도록 내 수술에 척수액을 유출시킨 적이 없었다.
이 부분을 복구하려면 1시간은 더 필요했다. 현미경 주세요, 내가 말했다. 척수액이 유출됐어요. 손상된 경막을 복구하고 신경을 압박하던 연조직을 제거했을 때쯤 내 어깨는 불타는 것처럼 아팠다. 담당인은 수술복을 벗고 내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를 맡기고 떠났다. 수술 부위가 훌륭하게 봉합되었다. 나는 나일론 실을 써서 피부를 꿰매기 시작했다. 대부분 외과에는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만 나는 나일론의 감염률이 더 낮다고 확신했고 이 마지막 봉합을 내 방식으로 할 생각이었다. 피부는 당겨진 부분 없이 완벽하게 붙였다. 마치 어떤 수술도 하지 않은 것처럼. 훌륭했다. 잘된 수술이었다. 환자를 덮은 천을 벗겨냈을 때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일한 수술실 간호사가 내게 말을 걸었다. 이번 주 주말에 당직이신가요, 선생님? 아니요. 속으로는 아마 그럴 일 없을 거라 말했다. 오늘 잡혀있는 수술은 더 없으세요? 네. 어머, 정말 해피엔딩이군요. 일이 정말 끝난 거네요. 전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선생님은요? 그럼요. 저도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나는 간호사들이 수술실을 정리하고 마취과 의사들이 환자를 깨우는 동안 컴퓨터 옆에 앉아 지시사항을 입력했다. 난 항상 수술을 맡을 때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신나는 팝송 대신 보사노바만 틀겠다고 장난스럽게 위험하곤 했다. 나는 게츠 질베르토 앨범을 틀었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색소폰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나는 수술실에서 나와 7년 넘게 일하며 쌓인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 갈아입으려고 놔둔 옷 몇 벌, 칫솔, 비누, 휴대전화 충전기, 과자, 내 두개골을 본뜬 견본, 신경외과학 도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책은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여기 두는 게 아무래도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았다.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동료 레지던트가 내게 다가와 뭔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의 호출기가 울렸다. 그는 호출기를 보더니 손을 흔들고 몸을 돌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이렇게 소리쳤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운전석에 앉아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건 뒤 천천히 도로로 나가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다.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난 흰 코트를 접어놓고 신분증을 떼어놨다. 그런 다음 호출기에서 배터리를 빼고 수술복은 벗은 뒤 오랜 시간 샤워를 했다. 그날 밤 늦게 빅토리아에게 전화를 걸어 월요일에 못 나간다고, 어쩌면 다시는 복귀하지 못할지 모른다고, 그러니 수술 일정은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빅토리아가 말했다. 이런 날이 올까봐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